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게다가 요 며칠은 폭설이 내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저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지낸 기간도 있긴 했지만 뭐 그게 합쳐가지고 제 인생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눈을 봤던 겨울입니다. 와,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고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눈이 많이 내렸다면 눈 피해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11월에 읽은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송길영 작가님의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책입니다. 사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이거를 읽지 않고 이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앞선 책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몇 살까지 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전체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되었죠. 인류 전체로 보자면 오래 살게 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 고민에 관해서 자신만의 해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살 정도까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조직에 소속된 한 명의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의 부장,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 아닌 나 자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나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도 멋진 삶이지만 그렇게 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한 부분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책 대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스스로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저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이 더 많아졌던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영옥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김현숙, 김진구, 이은주, 육기, 김신효정, 조미경, 어스, 이동현, 김윤영, 루인, 최현숙님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 출판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또는 그들의 주변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을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었어요. 왠지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보내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저의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확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이 든 분들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씨앗 종자를 관리하고 계속 보존해서 이어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씨앗 종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약간 찡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젊은 분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이야기도 있고 그 청소년들이 할머님들 또는 할아버님들과 만나서 생활하는 이야기,
또는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분들의 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하루하루 그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알찬지,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늙는다는 것이 약간의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책은 오렌지와 빵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청해 작가님이 쓰신 책으로 허블에서 출판했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가려놓은 이유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라 앞에 등록번호 바코드를 살짝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네. 이 책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읽고 재밌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얼른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읽었고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통제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제 영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아가 무기력함이 빠진 거예요. 삶의 무기력함에. 웃음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두 인물에게 동시에 어떤 한 곳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4주간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뇌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4주간의 삶을 사는 이야기고, 4주가 끝난 후에 영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책은 자유와 통제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통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자유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행복도 따라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영아의 선택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영아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까? 내가 영아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책 속의 영아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쭉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영아가 유치원 교사인데요. 유치원 교사에는 은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저는 굉장히 신선한 캐릭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은우의 엄마가 이 통제와 자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어요. 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무튼 흥미로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책은 빛이 스미는 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계절 시리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절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맞춰서 책을 출판하시는데, 그 중에 저는 가을 시리즈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김현, 김종환, 이종산, 송재은 작가님이 각각의 단편과 그리고 단편을 쓰고 난 후에 이제 에세이를 함께 묶어놓은 책인데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작품이라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11월이라는 계절에 맞춰서 읽기도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단편 뒤에 작가님들이 쓴 에세이가 있어서 소설의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깊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김현 작가님의 작품 우리가 기계와 처음으로 섹스한 것은 이라는 제목은, 기계가 인간의 반려가 되는 일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아니면 어쩌면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모두 반려 기계처럼 늘 항상 손에 들고 있고 24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굉장히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로 김종환 작가님의 맑은 밤이라는 것은 달리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러닝이.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꽤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심란할 때 움직이면 잡생각을 덜 수 있어서도 좋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져만 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끊임없이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지쳐만 갈 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뭐 굳이 달리지 않더라도 걷기만 해도 조금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었습니다. 드러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또 이종산 작가님의 가을 소풍이라는 것은 가을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커다란 사건이 없어서 조금 심심한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심심하면 좀 어때요? 그죠? 심심한 게 어쩌면 우리의 삶과 가장 잘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긴 하지만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또 읽고 나면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나 같기도 하고 내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의 용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재은 작가님이 쓰신 그 이야기는 경력 단절,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였고요.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또 좋은 구절도 진짜 많았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협찬받아서 글을 올리거나 뭐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와,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뭐 쉽게 돈 버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도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노동이니까 노동에 따른 보상이다. 보상이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제품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그냥 쉽게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또 실제로 자신이 진짜로 써보고 좋은 제품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또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책이 이렇게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겨울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 겨울의 초입과 가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 책은 그 이름도 유명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사실 이 책을 2007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읽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표지가 이게 아니었고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저의 심정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이야기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토가 올라왔던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계속 이 책을 다시 내가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각각의 단편이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발표되었고 그 발표된 단편을 묶어서 이렇게 소설집으로 발간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애입니다. 영애는 어느 날 꿈을 꾸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난 너무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서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애를 바라보는 3명의 입장에서 이 소설이 쓰여져 있는데요. 책의 어느 부분에서도 영애의 생각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애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으로만 영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영애를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어쩌면 폭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그런 충격은 이번에 읽었을 때는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영애를 이해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저도 폭력적인 시선으로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영애를 이해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영애에게 한번 그러면 안 되지만 폭력을 가해볼게요. 제가 바라본 시선에서 생각한 영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애는 그 어떤 것에도 폭력을 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태생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변의 어떤 것에, 주변의 모든 것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인간이 아닌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본 영애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몽고반점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형부와 처제의 관계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을 다시 읽어보니까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보다는 영애가 식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경하는지, 또 갈등과 폭력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몸에 식물을 그려 넣으면서 자신이 진정한 식물이 된 것 같다는 어떤 생각, 그 자체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한 군데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만큼 부분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책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6번째 책은 백이성 작가님의 불편한 한국사입니다. 블랙피쉬 출판. 블랙피쉬. 제가 유튜브 채널 매부쇼를 가끔 봅니다. 거기 이제 역사 코너에 가끔 나오시는 이 백이성 작가님이 출판한 책입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출판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혹시 매불쇼 아니? 백이성 작가님 아니? 하면서 알아 나 재밌게 자주 보고 있어 하니까 이 책을 보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읽어야지 하고 받아서 너무 기쁜 마음에 한켠에 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쌓아놓고 읽지 못한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깊은 반성을 하면서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지만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사를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 근래에 또 다른 제 친구는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한국사를 너무 몰라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한국사 능력시험을 봐가지고 아주 높은 점수로 1급을 획득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본받아서 2025년 첫 번째로 시행되는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열심히 하겠죠?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이 불편한 한국사를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역사에 너무 무지하다라는 걸 스스로 또 한 번 느끼면서 정말 부끄러웠고요.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작가가 상상한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남기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남겨두고 우린 그 기록을 보고 과거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패배한 사람들의 강조된 나쁜 점만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 이래?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한국사라는 게 저는 과거에 학창시절에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나온 게 다 맞는 말이고 이게 가장 정확한 거고 이거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상상을 할 수도 있다. 역사는 그냥 진짜 기록일 뿐이니까 누가 어떤 순간을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왜? 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한국사. 특히 이 책은 한국사에 관심이 없는 분도 또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강추. 자, 여러분, 7번째 책입니다. 질투라는 감옥. 소제목은 우리는 왜 타인에게 휘둘리는가? 입니다. 이 책은 야마모토 케이라는 작가님이 쓰시고 최주연 작가님이 우리말로 옮기셨습니다. 북모먼트에서 출판되었어요. 사실 제 인생은 늘 질투와 함께 했습니다. 질투가 저에게 도움이 된 경험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 내면을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왜 이 썩어빠진 감정을 도려내지 못하는지 스스로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찰나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책을 보기 전에는 질투에 관한 어떤 심리학적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막상 읽어보니까 철학, 역사, 사회 사상과 관련된 질투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가득했습니다. 예상과 달라서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질투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책을 읽는 재미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내용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가 질투를 연구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또 옛날부터 늘 항상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이 썩어빠진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행이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질투란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다. 또 나보다 약간 모자란 사람에게도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엄청 지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외모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완벽한 미인이나 뭐 미남 또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이동진 평론가님 같은 이렇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질투라는 감정보다는 동경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질투를 느꼈던 대상은 저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진 사람에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질투 진짜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또 한 번 더 어리석다. 난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 근데 요즘에 읽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 주제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내가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또 한 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전 질투라는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저 사람에게 질투한다.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을 내가 질투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사실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냥 일단 인정하는 것까지 저는 거기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심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철학, 뭐 역사, 사회 사상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알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째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문학동네 출판. 누군가 제게 김혜란 작가님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작가님의 작품을 다 읽어보긴 했지만 너무 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요 근래는 정말 읽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 진짜 많이 읽었는데 근데 왜 요 근래 안 읽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에 13년 만에 출판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이렇게 출판물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진 않으셨지만 잡지에 기고도 하시고 해서 글은 계속 꾸준히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간 만에 이렇게 출판된 책으로 작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계기였고요. 기회였고요. 이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제가 내뱉은 첫 마디는 와, 김혜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작품을 그래, 나 진짜 좋아했지. 와, 그래, 누가 이제 물어보면 저 김혜란 작가님 좋아해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고요. 정말 금방 읽었습니다, 책을. 사실 저는 책을 조금 오래 걸려서 읽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독서에 집중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책을 펴자마자 끝까지 후루룩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좋은 문장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포스트잇 그 한 줄을 다 썼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았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울림을 주는, 아직 12월이 다 가지 않았지만, 12월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해 최고의 책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은 고등학교 2학년 3명의 학생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명은 모두 각자만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인물로 저는 보였고요. 그 발버둥 속에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각자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마주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는 놀이 중 하나예요. 여러 개 문장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중에 단 하나만 거짓말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놀이인데, 이 게임을 할 때면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도 되는 어느 정도 거짓이 섞인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짓을 드러낼 수 없는 또는 드러내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서사도 너무 슬프고 짠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실과 거짓은 과연 무엇이지?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고요. 보통 정말 제가 평생 오래오래 다시 읽고 싶은 책들만 두는 편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책장에 고이고이 꽂아놓을 책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11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책은 바로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으신 분 있으면 감상을 좀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김혜란 작가님 사랑하고요. 자, 12월에는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될지 또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12월 말에 제가 또 12월에 읽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